사람들은 나이 들면 모든 것이 익숙해진다고 말합니다. 사랑의 떨림도, 삶의 기쁨도, 슬픔의 깊이마저도. 하지만 70세의 문턱에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심장은 세월이 흘러도 가장 소중한 기억을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것을요. 내 이름은 영숙. 70살. 10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사는 삶에 익숙해진 노년입니다. 매일 아침 관절약을 챙기고 돋보기를 쓰고 신문을 펼치는 것이 일과입니다. 허리가 굽어지고 걸음이 느려지는 시니어의 건강이란 통증 없이 하루를 보내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뿐인 아들은 멀리 외국에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영상통화로 손주들의 재롱을 볼 때면 행복하지만 이내 전화가 끊어지고 찾아오는 고독은 뼈저리게 시립니다. 자식과 관계에서 오는 이 거리감은 부모가 짊어져야 할 숙명 같았습니다. 내 삶은 마치 고장난 레코드판 같았습니다. 같은 일상이 반복되고 희미해진 기억들 속에서 과거의 나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이 멈춰진 레코드판의 바늘을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50년 전 묻어두었던 첫사랑의 멜로디였습니다. 오랜 친구 선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수가 다음 주에 고등학교 동창회 하는 거 알아? 다들 나온대. 넌 꼭 와야 해.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노년의 모임은 종종 과거의 영광을 되새기거나 병든 이야기, 떠나간 친구들의 얘기로만 가득 차기 마련입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선자의 끈질긴 권유에 이상하게도 내 마음 한구석이 욱신거렸습니다. 어쩌면 무의식 중에 나는 과거의 어떤 흔적을 간절히 찾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동창회 날, 나는 새벽같이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옷장을 뒤져 가장 단정하고 밝은 색의 옷을 골랐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아 돋보기를 벗고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 희끗희끗한 머리. 세월의 무게는 정직했습니다. 하지만 파운데이션을 얇게 바르고 립스틱을 칠하는 내 손길은 수줍은 소녀의 떨림을 닮아 있었습니다. 나도 한때는 사랑을 꿈꾸던 사람이었지.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식당 문을 열자 시끌벅적한 소리와 함께 반가운 얼굴들이 나를 맞이했습니다. 어머, 영숙이다. 너 그대로네. 야, 너 하나도 안 늙었어. 서로의 건강을 묻고 무릎 통증과 허리, 디스크 이야기를 나누는 우리들의 모습은 노년의 우정이 얼마나 따뜻하고 솔직한지 보여주었습니다. 모두와 인사를 나누고 나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혹시 영숙 씨? 조용하고 낮게 울리는 목소리. 온몸의 세포가 순간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5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내 기억의 가장 깊은 곳에 봉인되어 있던 첫사랑의 주파수였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 세월의 풍파가 새겨진 얼굴. 하지만 그 눈빛만은 20살의 그 사람이었습니다. 준호 씨네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터져나온 이름. 그가 빙긋 웃었습니다. 그럼요. 나 기억 안 나요? 순간 주변의 모든 소음, 사람들의 목소리, 시계의 초침소리가 모두 멈추었습니다. 그와 나 두 늙은이가 마주보며 우리는 시간을 초월한 운명적인 재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늙어버린 육체는 고통스러웠지만 내면의 영혼은 다시 젊은 날의 열기로 가득 차 올랐습니다. 기쁨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운명은 언제나 가장 잔인한 반전을 준비해 놓습니다. 그의 옆에서 들려온 익숙한 목소리. 내 가장 오래된 친구 선자였습니다. 어머, 영수가. 소개할게. 내 남편이야. 준호 씨. 순간 세상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머리가 천천히 그리고 잔인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선자의 남편. 준호.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을 쉬는 법을 잊은 듯 했습니다. 선자는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 심장이 지금 얼마나 격렬하게 뛰고 있는지, 내 손끝이 얼마나 떨리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자기 남편을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행복한 아내일 뿐이었습니다. 나는 간신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내 평생의 연기 중 가장 고통스러운 연기였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선자에게 말씀 많이 들었어요. 말을 하는 순간 목이 메어왔습니다.
준호 씨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그 안에 충격, 당혹감, 그리고 50년 전의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 동창회 내내 나는 억지로 웃었고 억지로 술잔을 들었습니다. 준호 씨와 선자가 함께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내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50년 전 내 것이었어야 할 미소가 내 친구의 것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밤하늘의 별빛조차 나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텅 빈 집안, 나는 현관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시니어의 고독은 평소에도 무서웠지만 그날 밤의 고독은 마치 심연과 같았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야? 왜 하필 선자의 남편이야? 나는 하늘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며 나는 삶의 모든 무게를 견뎌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운명의 잔인한 장난 앞에서 나는 다시 아무것도 모르는 나약한 소녀가 되어버렸습니다. 며칠 동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밥을 씹는 것도 고통스러웠고 잠을 자는 것도 끔찍했습니다. 문득 서랍 깊숙한 곳에 낡은 상자가 생각났습니다. 상자 안에는 젊은 시절에 나와 준호 씨가 함께 찍은 빛바랜 사진,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보냈던 편지가 찢겨진 채로 돌아왔던 봉투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20살의 풋풋함, 그리고 청춘의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준호 씨는 가난했지만 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저런 가난한 남자와 결혼은 안 된다. 당장 헤어져라. 너는 저런 고생할 팔자가 아니야. 당시의 시대는 부모의 권위가 하늘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억지로 선자리에 앉혔고 결국 나는 원치 않는 결혼을 했습니다. 나는 준호 씨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꼭 다시 돌아가겠다고 절절하게 썼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찢겨진 편지였습니다. 나는 그 순간 준호 씨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비참한 상황을 알고 나를 냉정하게 외면했다고. 그 아픔 때문에 나는 억지로 결혼 생활을 버텨냈고 그렇게 5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다시 만난 준호 씨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 눈빛은 나를 원망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움과 슬픔이었습니다. 설마 50년 전의 진실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것은 아닐까? 나는 그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 진실만이 50년 동안 내 가슴을 짓눌러온 돌덩이를 치워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선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는 준호 씨와 내가 아는 사이였다는 것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영수가 우리 집에 놀러와. 준호 씨가 정원을 얼마나 예쁘게 가꿨는지 봐야지. 너 꽃 좋아하는 거 알잖아. 나는 갈등했습니다. 가서는 안 될 꽃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50년의 오해를 풀고 싶은 갈망, 그리고 그를 다시 한번 보고 싶은 열망이 나를 이끌었습니다. 선자의 집 정원에 들어섰을 때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준호 씨가 햇살 아래 꽃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가 기억하는 청년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걸어와 그는 정원에서 피어난 붉은 카네이션 한 송이를 내밀었습니다. 영숙 씨, 이 꽃 기억나요? 당신이 가장 좋아했잖아요. 20살 때도 지금도. 내 손이 떨렸습니다. 그걸 아직도 기억하세요? 그의 목소리가 낮고 떨렸습니다. 잊을 수가 없죠. 당신의 모든 것을. 나는 용기를 내어 그동안 나를 괴롭혀왔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준호 씨, 그때 내가 보낸 편지는 왜 찢겨진 채로 돌아왔나요? 나는 당신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그 상처 때문에 평생을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깊은 슬픔이 스쳤습니다. 그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영숙 씨, 나도 당신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보낸 사람에게 당신이 다른 사람과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보낸 편지는 나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존재조차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당신 아버님이 내 주소로 편지를 가로채서 찢어버린 채 당신에게 되돌려 보냈다는 것을요. 당신이 나를 미워하게 만들려고.
나는 당신이 나를 버린 줄 알고 평생을 원망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자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선자는 내 오랜 친구였고 내가 힘들어할 때 옆에 있어준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당신을 잊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선자와 결혼한 건 당신을 잊지 못해서 외로워서 현실을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50년의 오해. 그 진실을 듣는 순간 나는 온몸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50년 동안 우리는 서로를 오해하며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한 사람의 이기적인 개입 때문에 두 젊은이의 인생이 완전히 뒤틀려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눈빛만으로 서로의 50년 세월을 위로했습니다. 늙은 손, 주름진 손.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건 이제 서로의 손이 아니라 눈빛으로 전하는 연민과 그리움뿐이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후 우리의 만남은 더욱 은밀해졌습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집 근처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우리는 친구의 남편과 첫사랑이라는 가장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함께 커피를 마시고 젊은 시절의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시니어의 삶에서 오는 외로움, 자식과 관계에서 오는 서운함, 건강 문제로 인한 불안감, 그 모든 것을 서로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영숙 씨, 나이 들수록 친구가 더 소중한 법인데 당신을 다시 만나니 내 삶의 마지막 불꽃이 켜지는 것 같습니다. 그의 말이 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나는 죄책감과 행복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이 행복은 선자의 눈물 위에 피어난 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50년 만에 되찾은 이 따뜻함과 위로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이 70에 내 남은 삶이 얼마나 된다고? 이 짧은 시간 동안만이라도 내 진정한 사랑을 곁에 둘 수 있다면 이것이 정말 큰 죄가 될까? 이것이 바로 노년의 사랑이 가진 절박함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이기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비밀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선자는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영민하고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내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차가웠습니다. 영수가, 너 요즘 왜 이렇게 바쁘니? 준호 씨도 그렇고. 너희 둘이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아? 내가 우리 남편에게 특별한 감정이 있다는 걸 알아. 그녀의 직설적인 말에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선자야, 오해야. 우리는 그냥 오랜 친구였잖아. 친구? 50년 만에 만난 친구. 나는 너랑 60년을 친구로 지냈어. 그런데 너희 둘이 나누는 눈빛은 친구의 눈빛이 아니었어. 영수가, 내가 내 가장 오래된 친구라는 사실을 잊지 마. 그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는 멍하니 수화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내 심장이 다시 죄책감으로 무겁게 짓눌렸습니다. 선자의 마지막 경고. 나는 가장 소중한 우정과 가장 간절한 사랑 사이에서 절망적인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창밖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곧 폭풍이 몰아칠 것 같았습니다. 나는 창가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 죄를 감당해야 할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까? 나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굽은 허리와 시큰거리는 무릎. 육체의 고통은 익숙했지만 마음의 고통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때 현관문 벨이 울렸습니다. 초인종 소리는 밤의 침묵을 깨고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나는 주저했습니다. 이 시간에 누구일까? 선자일까? 아니면 준호 씨일까? 문을 열자 그곳에는 준호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 나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요. 나 많이 아픕니다. 그의 고백은 내 마음속에 피어난 불꽃에 기름을 부은 것과 같았습니다. 늦게 찾아온 행복에 이제 시한부의 슬픔까지 더해진 것입니다. 운명은 우리에게 사랑할 기회마저도 짧게 허락했습니다. 나는 그를 안으로 들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 씨, 이젠 아무것도 숨기지 말아요. 내가 당신 옆에 있을게요. 남은 시간 동안만이라도. 그날 밤 늦게 찾아온 노년의 사랑은
가장 고통스러운 회복기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선자와의 우정과 준호 씨와의 사랑 사이에서 피할 수 없는 파국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노년의 삶이란 남아있는 시간을 깨닫는 순간 모든 감정이 더욱 절박해지는 것입니다. 준호 씨와의 만남은 나에게 죄책감뿐만 아니라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늙어버린 육신 속에서 다시 깨어난 뜨거운 심장, 금지된 사랑과 우정 사이의 갈등, 그리고 마지막까지 놓지 못한 첫사랑의 진실에 대한 기록입니다. 제2부에서는 준호 씨의 투병과 나의 간병,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알게 된 선자와의 피할 수 없는 대면이 이어집니다. 준호 씨의 고백은 나의 모든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위암. 70의 나이에 찾아온 이 병은 우리의 늦은 사랑에 짧은 시한을 부여했습니다. 우리는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잔인한 사실을 공유한 비밀스러운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영숙 씨, 나는 당신에게만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당신 앞에서만 내가 병든 노인이 아니라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집니다. 그의 말이 내 마음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죄책감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50년의 오해로 헤어졌던 첫사랑의 마지막 시간을 친구의 눈치를 보며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준호 씨는 입원했고 나는 그의 주 간병인이자 그의 마지막 연인이 되었습니다. 선자에게는 나도 무릎 관절 치료 때문에 병원에 자주 가야 한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녀는 내 말을 믿는 듯했지만 가끔 통화 끝에 맴도는 그녀의 불안감은 내 양심을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정성껏 도시락을 쌌습니다. 위암 환자에게 좋은 죽, 소화가 잘 되는 부드러운 나물, 그가 옛날부터 좋아했던 담백한 보리차. 나는 마치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를 돌보았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영양이 아니라 50년의 그리움과 사랑을 담아 전하는 회복의 메시지였습니다. 병실에서 우리는 조용히 과거를 이야기했습니다. 미래가 없는 사랑이었기에 우리는 오직 기억 속에서만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기억나요, 영숙 씨? 당신이 나 몰래 짜준 목도리. 그 목도리를 겨울 내내 풀지 않고 다녔어요. 나는 준호 씨가 선물해준 낡은 기타. 그걸 보면서 당신을 그리워했어요. 우리는 늙고 병들었지만 서로의 눈빛 속에서 다시 20살의 풋풋함을 찾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노년의 고통도 친구에 대한 죄책감도 모두 희미해졌습니다. 준호 씨의 병세는 들쑥날쑥했습니다. 힘든 항암 치료를 받을 때면 그는 고통 속에서 신음했고 나는 그의 곁을 지키며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니어의 투병 생활은 고독하고 힘겨웠지만 나는 그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준호 씨, 나랑 다시 만난 걸 후회하지 않아요. 50년 전에 이별했던 한을 지금이라도 풀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요. 당신은 나에게 다시 살아갈 힘을 줬어요. 그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숙 씨, 당신이 내 곁에 있어주지 않았다면 나는 이 고통을 혼자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당신의 존재가 나에게는 최고의 건강 회복제입니다. 우리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삶과 죽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죽는다는 것이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당신을 다시 만나고 나니 조금은 평화롭습니다.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나는 그의 말에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짧은 시간이 우리에게는 50년의 사랑을 모두 압축한 듯한 농밀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선자한테는 왜 끝까지 말하지 않는 거예요? 선자는 약합니다. 그녀는 평생 나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아프다는 사실을 알면 그녀의 삶 자체가 무너질 겁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미안하지만 내 마지막 순간은 당신과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아닌 당신의 손을 잡고 세상의 작별을 고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그의 이기적인 진심 앞에서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나에게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의 형태였으니까요. 영원할 것 같던 우리의 비밀도 결국 끝을 맞이했습니다. 선자는 매일 남편에게 전화를 했지만 나는 준호 씨의 컨디션을 핑계로 전화를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선자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고 그녀는 마침내 남편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그날도 나는 여느 때처럼 병실에서 준호 씨의 식사를 돕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어주며 낡은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 순간 병실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선자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배신감과 충격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남편에게 줄 따뜻한 국이 담긴 보온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당신 여기에 누워 있었어? 나한테는 출장 간다고 거짓말하고. 그녀는 침대 위에 준호 씨를 향해 울부짖다가 시선을 돌려 나를 보았습니다. 영수가,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나한테는 내가 아픈 줄 알았는데. 내 남편 손을 잡고 있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였습니다. 60년 지기 친구에게서 받은 배신감은 40년 결혼 생활의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고통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니? 왜 하필 너야? 내 첫사랑이라서? 50년 동안 못 이룬 사랑을 내 남편의 마지막을 이용해서 완성하려는 거니?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내 모든 행동은 이기적인 사랑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선자야, 미안해. 그런 뜻이 아니었어. 준호 씨가 너무 아파서. 아파? 아픈 걸 왜 나한테 숨겨? 아내는 나야. 내가 아니야. 준호 씨가 침대 위에서 힘겹게 일어났습니다. 선자야, 진정해. 영숙 씨 잘못이 아니야. 내가 영숙 씨를 불렀어. 그녀가 옆에 있는 것이 내 병을 이겨낼 힘이 된다고 생각했어. 미안하다. 평생 당신에게 숨겼던 내 마음을 마지막에 들키고 싶지 않았어. 선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분노가 아니라 비참함이었습니다. 그녀의 4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의 거짓과 배신으로 얼룩진 듯 했습니다. 결국 나는 병실을 뛰쳐나왔습니다. 나는 친구의 가정을 파괴한 죄인, 늦은 사랑에 눈이 멀었던 이기적인 노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준호 씨에게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선자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이상 그를 만나는 것은 더 큰 상처만 안겨줄 뿐이었습니다. 나는 집에서 그의 안부만을 기다렸습니다. 나의 시니어 회복기는 다시 절망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의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조용히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선자는 수척한 얼굴로 조문객을 맞고 있었습니다. 내가 조용히 헌화하고 돌아서려 할 때 선자가 내 팔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영수가, 잠시 나랑 이야기 좀 하자. 복도 구석, 우리는 침묵 속에 마주 섰습니다. 미워하려 했는데 눈물이 먼저 나더라. 그 사람 참 좋은 남편이었어. 나에게는. 선자의 목소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알겠어. 너희 둘이 50년 동안 짊어졌던 그 무게를. 나도 내가 보낸 편지가 찢겨졌던 이유를 오늘 아침 아버님의 유품 속에서 알게 됐어. 너희 아버지가 가로채신 거였더라. 나는 그제야 눈물을 쏟았습니다. 50년의 오해와 고통. 선자가 내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그만 울어. 내가 너를 용서할게. 그 사람 마지막 순간에 당신 이름을 불렀어. 나는 이제 다 괜찮아. 이 나이에 사랑이 죄가 되겠니? 우리는 이제 친구로 돌아가자. 그 사람을 같이 추억해주라. 그녀의 말은 나를 짓눌렀던 모든 죄책감을 걷어내 주었습니다. 친구의 용서. 그것은 나에게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준호 씨의 장례를 치른 후 나는 텅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외로웠지만 이제는 고독하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는 준호 씨와의 짧은 사랑이 남긴 따뜻한 흔적이 있었고 선자의 용서가 준 평화가 있었습니다. 며칠 뒤 우편함에 작은 봉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 준호. 내가 보지 못할 것을 알고 미리 써두었던 편지였습니다. 영숙 씨,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장 평화로웠던 이유는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을 다시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그냥 병든 몸으로 죽어갔을 겁니다. 당신과의 짧은 재회는 나에게 50년 전 이루지 못한 사랑의 완성이었습니다.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선자에게 미안하고 당신에게 고맙습니다.
사랑이 죄라면 나는 그 죄를 기꺼이 짊어지고 갑니다. 다음 생엔 우리가 같은 나이에 만나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사랑합시다. 당신의 준호.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하게 잘 살아요.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편지를 들고 바다로 갔습니다. 준호 씨와 내가 20살 때 함께 보았던 노을이 가장 아름다운 바닷가. 붉게 물든 바다 위에 편지를 띄웠습니다. 준호 씨, 이제 그만 아파요. 다음 생엔 우리 꼭 다시 만나요. 그리고 약속할게요. 건강하게 열심히 살게요. 편지는 천천히 파도에 실려 멀어졌습니다. 노년의 사랑은 끝을 향해 가는 과정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나를 다시 발견하고 용서하고 삶을 재정립하는 회복기였습니다. 나는 사랑을 잃었지만 50년의 오해를 풀었고 소중한 친구를 다시 얻었습니다. 이제 나는 압니다. 우리 시니어들에게 필요한 것은 통증 없는 삶뿐만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사랑의 힘이라는 것을. 그 사랑의 힘이 우리를 다시 살아가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나는 이제 혼자 밥을 차리고 혼자 텔레비전을 켜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늦게 피어난 아름다운 카네이션 한 송이가 영원히 시들지 않고 피어 있을 테니까요. 감사합니다.